제5장 유체이탈 탐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린아이처럼 사실 앞에 다소곳이 쪼그려 앉아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자연히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토머스 H. 헉슬리. 늘 변화에 마음을 열어둬라. 변화를 환영하고 변화를 열망하라. 오직 당신의 생각과 의견을 검토하고 또 검토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 데일 카네기. 우리의 기존 사고방식을 재검토해보자. 우리의 유체이탈 체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자화상과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큰 영향을 미치며 흔히 개인적 한계와 두려움, 믿음 따위도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는다. 탐험을 새로 시작할 때에는 더욱 더 그렇다. 아래의 자기진단표는 유체이탈 체험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방식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이 특별한 탐험과 관련된 믿음과 가정, 결론 따위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질문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지적 반응은 되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어떤 한계나 갈등이 있는 분야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신조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가면서 말이다. 믿음을 재평가하는 것은 유체이탈 탐험에서 가장 중요한 예비 과정 중 하나다. 유체이탈 탐험에서 마주치는 가장 일반적인 장애물이 의식적 및 잠재의식적 두려움과 한계, 오해 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마주치는 장애물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유를 가지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라. 자기 진단표 1. 자화상. 당신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자화상을 자세히 서술하라. 2. 유체이탈에 대한 개인적 견해. 유체이탈 체험에 관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은 어떤가? 모험이라고 생각하는가? 3. 동기. 당신의 개인적 동기는 해답을 얻는 것인가? 수수께끼나 문제를 푸는 것인가? 아니면 호기심이나 뭔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4. 안전. 유체이탈 체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길을 잃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없는가?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5.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 유체이탈 체험을 하려면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6. 중요성. 유체이탈 체험이 당신 개인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중요도를 1에서 10등급으로 나눌 때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7. 욕구. 끝까지 해보겠다는 욕구와 열망이 있는가? 유체이탈 체험에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나 정보가 있는가? 또 그 욕구는 얼마나 강한가? 8. 헌신.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루에 30분씩 한 달 동안 계속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9. 두려움. 이런 탐험에 대해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은가? 미지의 세계니 어둠이니 새로운 도전이니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가? 두렵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정보 부족 때문인가? 10. 종교적 신념. 유체이탈 탐험이 당신의 종교적 신념과 어긋나지는 않는가? 유체이탈 탐험을 영적 체험으로 여기는가? 11. 난이도. 유체이탈 체험이 자연스럽고 쉽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12. 자신감. 당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13. 기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가? 14. 개인적 문제 또는 한계. 유체이탈 체험 능력을 억제할 만한 무슨 개인적 문제는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서술하라. 15. 목표. 유체이탈 탐험을 확고한 개인적 목표로 정했는가? 글로 쓴 목표인가? 중요한 목표인가? 최우선적인 목표인가? 이 자기진단표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몇몇 분야는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헌신과 목표. 유체이탈 탐험에서는 긍정적인 태도와 헌신이 필수다.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 탐험을 하면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에는 유체이탈 탐험을 최우선 목표로 정해야 한다. 강습회에서 나는 최소한 30일 동안은 헌신하라고 권한다. 이 기간 동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유체이탈 탐험을 할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이 세운 목표에 최대한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날마다 자신의 목표를 글로 쓰는 것이 좋다. 그래야 늘 목표를 상기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제 나는 유체이탈 체험을 한다. 이제 나는 의식적인 유체이탈 체험을 한다. 이제 나는 몸 밖에 있다. 등의 자기 확신을 밤마다 잠자기 전에 20번씩 쓰는 것이다. 유체이탈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글로 쓴 목표를 실행에 옮기면 헌신도가 크게 높아진다. 이렇게 내적 헌신과 열망이 잠재의식을 형성하게 되면 그에 따라 더 생생하게 꿈을 기억하게 된다. 흔히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이동에 관한 꿈을 많이 꾸는데 이런 꿈은 잠재의식이 유체이탈 체험의 열망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꿈과 여러 잠재의식적 징후는 의식이 완전한 상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지금 당장 당신의 목표를 글로 쓰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헌신하라. 글로 쓴 목표. 얼마 전 한 강습회에서 어떤 여자가 나의 유체이탈 체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체험은 뭐냐고 물어왔다. 나는 잠깐 생각해보다가 목표를 글로 써야겠다는 결심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글로 쓴 목표는 나는 내 물질 몸에서 쉽게 분리된다. 이제 나는 참 나를 체험한다. 등이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목표를 종이에 쓰는 행위는 내 체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목표가 각인된 덕분에 나는 유체이탈 체험을 할 때마다 목표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체이탈에 익숙해지면서 목표도 점점 높아졌다. 또 유체이탈 탐험에서 돌아오면 내가 체험한 것을 기록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목표와 의문이 생겼다. 세포가 증식하듯이 유체이탈 체험도 스스로 증식하는 것 같았다. 글로 쓴 확고한 목표는 강력한 작용을 한다. 의식적 및 잠재의식적 생각을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다. 모든 물질 및 비물질 사물은 생각으로 시작되며 생각이 구체적일수록 사물을 구체화하는 것도 잘 된다. 유체이탈 체험의 처음 몇 초 동안은 특히나 생각이 체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흔히 처음에 집중했던 생각에 따라 그 생각과 연관된 비물질 환경 또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목적이나 목표를 향해 유체이탈 체험을 조정하려면 목표를 잘 설정해야 하고 잠재의식 깊이 뚜렷이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 유체이탈 상태를 의식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것이다. 긍정적인 확신과 상상이 매우 효과적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두려움과 한계. 두려움과 한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개인의 믿음, 한계, 두려움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의 장벽 안에 우리를 가둔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한계도 상당 부분 이런 불안의 그 원인이 있다. 사실 두려움과 불안과 그로 인한 한계는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결정과 선택에 두려움과 불안이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무대 공포증을 극복한 내성적인 배우, 음악가, 연사, 한때 고소공포증이 있었던 비행기 조종사,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삶은 언젠가는 정면으로 맞서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전과 장애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개인적 성취를 결정한다. 우리가 물질 삶에서 느끼는 여러 두려움과 한계는 유체이탈 탐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두려움이 자유와 기동성을 제한하는 비물질 장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3년째 유체이탈 탐험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물질 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거대한 물체가 나를 짓누르는 것을 체험했다. 그것은 황금 잎사귀처럼 생긴 정교한 거울이었다.
얼마나 무거운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거울을 치우려고 있는 힘을 다해 밀치기 시작했지만 거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깊은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나는 그 무거운 거울을 치우는데 모든 의식과 에너지와 힘을 집중하며 나는 힘이 있다라고 크게 외쳤다. 그러자 그 즉시 힘이 솟아나면서 그 거울을 옆으로 밀칠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새털처럼 가벼워졌다.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난생 처음 나는 완전한 자유를 느꼈고 완전한 통제력을 느꼈다. 나는 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지각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가능성과 성장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두려움과 한계는 역으로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큰 힘이 된다. 믿음. 유체이탈 체험을 믿지 않아도 유체이탈 체험을 할 수 있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인 유체이탈 체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대부분 유체이탈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고 유체이탈을 믿지도 않았다. 이건 임사체험 및 유체이탈 체험과 그 극적인 결과에 관해 자세히 쓴 레이먼드 무디 박사 등의 저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0여 년 전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유체이탈 체험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다. 이른바 유체이탈 여행은 속임수이거나 약물 중독 현상이거나 자각몽의 일종이라고 단정했다. 그 당시 내가 이 이상한 현상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던 건 순전히 호기심에서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현상을 믿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겠다. 내 경우에 이 특별한 탐험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건 믿음이 아니라 호기심이었다. 물질적 제약과 세뇌 교육.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광범위한 제약을 받는다. 우리 사회와 문화는 우리가 물질적 생물이라는, 다시 말해 정신을 가진 포유동물이라는 가정을 강요한다. 이 세뇌 교육은 대대로 이어져 온 이해의 여지가 없는 결론에서 비롯되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질 존재로 체험하고 인식하므로 우리는 곧 육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육체적 지각을 바탕으로 할 때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뭐란 말인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물질적 생물이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받는다. 가족, 친구, 대중매체, 그리고 사회가 이 결론을 날마다 확인시켜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몇 가지 비물질 개념들에 대해 배우게 되지만 이 비물질 개념조차 대개는 신앙 따위와 관련된 것으로 매우 모호하게 전달된다.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개념을 믿을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 증거나 사실, 논리 같은 것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모든 해답은 신의 손에 있으므로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말만 듣는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는 우리 존재와 생명의 신비에 대한 해답을 찾을 능력이 없다고 가르친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두 가지 세뇌 교육을 받는다. 첫째, 우리는 정신을 가진 포유동물이라는 것과 둘째, 우리는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무기력한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두 결론에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다. 즉, 우리의 제한된 육체적 감각 범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듯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의 극히 작은 일부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육체적 지각을 바탕으로 한 개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것에 관해 불완전한 결론만을 도출할 뿐이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원자가 견고하고 안정적인 핵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회전하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양자역학은 이것이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생각임을 입증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인 결론의 하나는 생물학적 뇌가 의식의 근원이라는 가정이다. 오래전 의학계는 뇌가 모든 의식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게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러나 오늘날 몇천만 건에 이르는 유체이탈 및 임사체험 사례는 우리가 물질 몸에서 분리되어도
의식은 존속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물질적 제약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 제약을 깨달아야 한다. 당장 지금부터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가정과 결론을 살펴보라.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을 이루고 있는 미묘한 개념들을 살펴보라. 이를테면 머리털, 피부, 팔, 다리 등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을 물적 존재로 여기는 용어들에 귀를 기울여보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용어를 끊임없이 듣고 있다. 우리를 물질 몸으로 여기는 이런 용어들은 우리를 이런 그릇된 자화상에 묶어놓는다. 최면술에서는 이것을 암시라고 한다. 일정 기간 동안 날마다 암시를 반복하면 정신이 제약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해마다 몇백만 명이 일상적인 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바로잡기 위해 최면 암시법을 쓰고 있다. 몇십 년 동안 최면 암시법은 담배를 끊거나 식생활 습관을 고치는데 성공적으로 쓰여왔다. 단 1시간 동안 정신에 암시를 걸어 흡연이나 과식 같은 평생 동안의 습관을 고칠 수 있다면 평생 동안 계속되는 사회적 세뇌의 힘은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는 물질 존재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이 가정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화상이 형성된다. 그리고 과학자들과 의학자들까지 가세하여 이런 가정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져 결국 우리는 자신이 물질 존재라는 자화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오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실 물질 몸은 고밀도 환경에서의 표현을 위해 쓰고 있는 생물학적 임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임사체험 및 유체이탈 체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크게 달라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흔히 이들은 자신이 임시 물질 수단에 살고 있는 영적 존재임을 난생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삶을 뒤바꾸어 놓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다. 자신의 자화상이 한순간에 근본적으로 영원히 바뀐다고 생각해보라.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현재의 현실 개념들과 정반대되기 때문이다. 나는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궁극 목적이 우리의 영적 본질을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일별하게 해주는 데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비물질적 영적 자아를 체험하는 것으로 물질적 사회적 편견들의 구속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고밀도의 물질 한계로부터 한 발자국씩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 자신과 우주의 진실을 알 수 있고 말이다. 유체이탈 체험의 단계들. 임사체험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듯이 유체이탈 체험 또한 몇 가지 공통되는 단계가 있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현상들을 요약한 것이다. 1. 진동 단계. 이 단계에서는 온몸으로 에너지 진동이 퍼진다. 흔히 진동과 함께 윙윙거리거나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진동과 소음의 종류나 정도는 다양하다. 사람에 따라 기분 좋게 느껴질 만큼 미약하기도 하고 무서울 만큼 격렬하기도 하다. 우리 의식이 비물질적 에너지체로 전이되는 게 이 진동 단계에서다.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식이 물질 몸에서 분리되면서 주파수가 더 높은 몸을 인식하는 것이다. 2. 분리 단계. 미묘한 에너지체가 물질 몸에서 분리될 때 보통 물질 몸 위로 떠오르거나 옆으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분리가 이루어지면 진동과 소음은 즉시 사라진다. 3. 탐험 단계. 의식이 물질 몸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비물질 환경을 탐험할 수 있다. 이 에너지체는 흔히 물질 몸의 복제처럼 똑같이 느껴지지만 실은 고주파의 에너지 형체이다. 이 에너지체는 그 구조가 매우 미묘해 생각에 매우 민감하다. 이동 방법도 무한해서 걸을 수도, 휠 수도, 날 수도, 둥둥 떠다닐 수도 있다. 이 탐험 단계를 유지하려면 체험하는 새로운 환경과 에너지체 안에서 우리 주의를 지속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4. 재결합. 단기 물질 몸을 생각하기만 하면 비가시 에너지체와 물질 몸의 재결합이 이루어진다. 재결합이 이루어질 때 일시적으로 몸이 진동하거나 마비되는 현상이 따르기도 한다. 이 현상은 물질 몸과 완전히 재결합되고 나면 곧 사라진다. 유체이탈 체험에 성공하기 위한 4단계 조치. 유체이탈 체험에 성공하기 위한 첫 단계의 조치는 의식의 전이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 정신적 감정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침착한 대응 능력은 유체이탈 상태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초보자는 유체이탈 체험이 시작될 때의 이상한 느낌에 놀라고 당황하기 쉽다. 이 특별한 체험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렇다. 특히나 물질 몸에서 분리되기 직전과 분리 중에 발생하는 격렬한 진동과 소음에는 누구라도 당황하기 십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즉시 물질 몸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즉시 물질 몸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말고 이상한 진동과 소음을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의 조치는 자동적인 자기통제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진동이나 소음이 느껴지면 즉시 그 느낌이 온몸에 퍼지게 해야 한다. 의식을 집중해 새로운 진동수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진동과 소음이 온몸에 퍼지도록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의 조치는 의식을 물질 몸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물질 몸과의 분리를 촉진하는 말이나 생각을 반복하면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나는 지금 위로 떠오르고 있다. 나는 점점 더 가벼워진다. 이제 나는 거실로 이동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든 물질 몸을 생각하거나 언급해선 안 된다. 무심코 물질 몸을 생각하기만 해도 즉시 물질 몸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계의 조치는 의식을 물질 몸 이외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잠시 동안 물질 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에만 몰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체이탈 체험의 성공과 지속 시간은 전적으로 의식의 집중에 달려 있다. 물질 몸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은 즉시 물질 몸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우리는 임시 생물학적 수단에 거주하고 있는 비물질 존재라는 걸 항상 상기해야 한다. 유체이탈 체험을 통제하는 능력은 자기 성장의 일부이다. 유체이탈 체험은 하나하나가 다 흥미진진한 발견 여행이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고향을 탐험하고 재발견하고 있는 셈이다.